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의 이명선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시작합니다. 세월호 유족과 시민단체는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오늘 18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책임자들이 반드시 처벌됐을 때에 다시는 이러한 대형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1차로 책임자 명단을 발표하는 것이고 18명의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당시 고위 공직자들의 이름이 포함됐습니다.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치를 안 했고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 오늘이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혹은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추모 행사가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은 또 전국적으로도 추모 행사가 진행이 될 테고, 진도에서도 또 팽목항에서도 또 광화문에서도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어제 그 희생자 또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참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18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형사처벌받은 사람이 1명이거든요. 네. 사실상 그런데요. 김경일, 해경 1, 2, 3 정장 1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현행법상 직권남용이 공소시효 5년이고 업무상 과실치사가 7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책임자들의 처벌할 시간이 많지 않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명단을 보면요. 우선 참사 당시에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이후에 진상규명을 방해했다. 이렇게 책임을 물고 있는 사람이 2명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고요. 그리고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하고 우병 민정수석도 같이 포함됐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황 대표하고 당시에 남재준 국정원장도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당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됐었던 청와대, 또 그리고 뭔가 이 사고 수습을 했었어야 될 행정부의 각 부처들,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름이 다 거론이 됐는데, 이 가운데 지금 국군 기무사령부, 지금은 없어진 곳입니다만 옛날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들 사찰했다는 의혹들은 계속 있었는데, 인터넷 쇼핑했던 내역이라든지 통장 정보 이런 것들까지 다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걸 왜 뒤졌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소장에 다 적혀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TF 만들고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무사의 한 요원이 세월호 실종 가족의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그다음에 개인 블로그 주소는 물론이고 인터넷 물품 구매 내역, 통장 사진까지 사찰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좀 얻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냈나 이런 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네. 그리고 기무사가 세월호 집회를 비롯한 각종 시위 정보를 경찰한테 입수해서 보수단체한테 제공을 하고 맞불 집회를 독려한 사실도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또 공소장을 보면 정부하고 여당, 당시엔 새누리당이었죠. 그 여당에게는 우호적인 세력인 안보 후원 세력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고, 비판적인 세력은 불순 세력 이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왜 이랬을까? 본인들의 잘못이나 본인들의 문제 있는 모습들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그 희생자 가족들을 나쁜 사람처럼 만들고 싶었던 그들의 속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런 가운데 차명진 전 의원, 지금은 소속이 자유한국당입니다만 과거에 국회의원 할 때는 새누리당 소속이었고요. 이 차명진 전 의원이 지금 검색어에 이름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어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향해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네, 세월호 5주기에 정말 전해드리기 죄송스러운 뉴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되게 공개적으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구를 떠나라 지겹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변상련을 회쳐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뼈까지 발라먹고 정말 징그럽게 헤쳐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혀 있는 글씨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좀 읽기가 괴로운데요. 네. 개인당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서 이 나라 학생들 안전사고 대비용 기부를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그리고 세월호와 관련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는 잘못됐다. 좌빨한테 세뇌당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 전 의원의 경우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 측근입니다. 네. 네, 17대 18대 한나라당을 국회의원으로 지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혹은 왜 이런 글을 썼을까를 고민도 잠시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그야말로 막말이고요. 사석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그렇습니다. 올렸다는 지금 게 방송 가장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SNS라는 이제 공개되어 있는 장소에 이 글을 썼을 때는 뭔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럴 경우 대부분의 의도는 하나예요. 이런 말을 해줬을 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인기 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거 말고 이 글 내용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저는 이 부분은 적어도 어제 날짜 맞춰서 이런 글을 올렸다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미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세월호 관련된 뉴스들을 정리해봤는데 오늘 4월 16일 5주기가 되는 날이라서 이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마음들은 어떤 날이라고 생기고 어떤 날이라고 없어지고 그런 마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다음 뉴스로 이어가죠.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 북한과 미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네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중재자, 촉진자 행세 말라는 북한의 불만은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우리 역할에 맞게 평화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주도했다며 주인론으로 받아 넘겼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왔고요. 그리고 같은 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 시정 연설도 했었고, 뭐 최고인민회의가 진행이 됐었고 이런 것들이 쭉쭉쭉 있었고요. 결국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또 그 입장을 내놨는데 네.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정말 마음의 문을 연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함께 이뤄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에 지난주에 시정연설에서 약간 쓴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그 남측이 할 게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찌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뭐랄까요? 평가랄까요? 이런 것들도 여기 포함이 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요. 하노이 회담 이후에 제기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북미 대화의 동력을 되살려서 한미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리고 김 위원장만 결단하면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취지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네. 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는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김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 김 그렇죠. 위원장 시정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요. 한미가 실질적인 합의를 못 이뤘는데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잘 됐다고 평가한다. 요즘 말로 정신승리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 대북 특사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는 대북 특사 관련된 언급이 없었던 것 같군요. 네, 원래는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됐었죠. 네. 근데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북한이 특사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아직 결정나지 않은 건가? 뭐 아니면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전되긴 좀 어려운 상태인가? 이런 얘기가 지금 간접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 관계자는 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이 특사가 가게 되면 언론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갈 거여서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가능성은 지금 열어둔 상태입니다. 네. 근데 문 대통령이 오늘부터 23일까지
순방 가거든요.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가죠. 네, 예. 순방을 갑니다. 근데 거기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정 실장이 순방에 동행하지 않아서 대북특사 후보 군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고요. 더불어서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특사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많이들 또 특사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청와대 한 관계자 말이라고는 합니다만 특사가 가게 되더라도 언론엔 알리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는군요. 자,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경영난에 시달리던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결국 그룹의 핵심이자 상징인 아시아나항공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1년 매출은 6조 2천억 원쯤 되고 이는 금호 아시아나그룹 전체 매출의 60%를 넘게 차지하는 겁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인수 경쟁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인데 SK와 하나, 애경그룹 등이 거론됩니다. SK는 지난해에도 아시아나항공 인수설이 나왔고 한화는 항공기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애경은 저비용 항공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 앞서 고란 기자하고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결국 그 핵심 계열사죠.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지배 구조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 구조가 금호고속이 금호산업을 가지고 있고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을 지배하고 있는데 네.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지분 33.5%를 팔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원래 금호는 이게 사정이 너무 급하니까 지난주에 이 좀 채권단한테 3년만 좀 시간 더 줄 수 있냐, 네. 5천억 원 정도만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거절당했거든요. 왜냐하면 박상구 전 회장 일가가 사제 출연하는 걸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자기 돈 쓰기 싫어한다 이런 게 비춰졌고 네. 그다음에 유상증자를 마련하는 게 좀 빠져서 그 안에서 그래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채권단은 거절했었습니다. 따라서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란 결정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 전 회장 일가가 더 놓을 사재가 사실상 없다는 것. 그리고 빚더미에 앉은 아시아나항공이 자력으로는 자본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돈 없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돈이 없고 어디 가서 빌려오지도 못한다라는 네.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뭐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렇죠. 네. 또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이렇게까지 어려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자금이 악화된 걸까요? 그 금호아시아나 얘기를 하면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되게 자주 나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계속 보도에 나오는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2006년하고 2008년에 대우건설하고 대한통운을 인수했는데 굉장히 무리했거든요. 몸집이 커지긴 했어요. 그래서 재벌 서열 7위까지 올랐지만 당시에 예.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승자의 저주에 빠졌다. 그러니까 무리를 해서 샀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2009년에 그룹 경영권을 산업은행에 내줬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회계감사가 한정 의견이 나온 겁니다. 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상장기업회 같은 경우에는 적정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한정 의견이 나오면 한 단계 낮으면 상장 폐기 위기에 처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박상구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 물러나고 그다음에 뭐 그 후에도 계열사 돈 다 끌어모았는데 그게 다시 위기가 돼서 올해 안에 1조 원을 넘게 갚아야 되는 상황에 처하니까 매각만이 유일한 해답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상구 회장이 당시에 이제 뭐 대한통운하고 대우건설 인수할 때 너무 욕심 부리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어찌 됐건 이것저것 다 끌고 모았었는데 그걸 제대로 유지할 만큼의 일종의 그 내공이 없었다. 그 뭐 그게 다 자금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인수합병에는 성공했습니다만 그 그룹 전체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 와중에도 금호 타이어도 그렇죠. 사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이게 그룹 사정이 이런데도 회사 경험이 없는 딸 세진 씨를 금호 리조트 상무에 기용하고 그다음에 뭐 채권단한테 제안을 할 때 돈 달라고 제안할 때 아들 세창 씨를 그룹 안에 남겨두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악재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박상구 회장 뭐 생일 파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여직원들 동원하고 했던 내용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기억나네요. 뭐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를 불렸으면 제대로 경영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그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오너 일가들 본인들의 어떤 손해는 안 보려고 하면서
기업은 이렇게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든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아시아나항공 과연 누가 살까? 이것도 진짜 관심사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제 SNS상에서 그 아시아나를 좀 지금 매각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회사들의 로고로 바꿔서 예. 이렇게 좀 트래픽 만드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이 세 곳입니다. SK, 한화, 애경입니다. 네. SK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을 진짜 검토했었습니다. 인수를. 음흠. 그리고 한화는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케이를 투자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애경의 경우에는 제주항공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LCC 예. 1위거든요. 그래서 유력하게 잠재적 인수 후보군으로 이 세 곳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롯데, CJ, 신세계, 호텔신라도 보병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유통하고 물류 사업에 있어서 항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의 경쟁권을 강화할 수 있어서 다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금호 아시아나 그룹인데 금호에서 아시아나가 떨어져 나가면 그냥 금호 그룹만 남게 되는 거죠. 네. 이 그러면 매출... 사이즈가 확 줄어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금호아시아나가 떨어져 나가면 그룹 매출의 60%가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아지겠죠. 네. 금호그룹 매출이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어서 중견 기업 수준으로 뭐 사세가 축소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계 서열이 지금 25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60위권 밖으로 밀려나서 진짜 중견 기업이 됩니다. 자, 금호 아시아나에서 아시아나를 매각한다는 이야기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관련 뉴스는 아마 더 있을 것 같고 더 나올 것으로 보여요. 나오는 대로 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뭐 이른바 별장 성폭력 피해 여성. 이분이 이제 검찰 수사단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진 출석한 거죠? 네, 이것도 저희가 예고해 드렸는데요. 네. 성폭력 당했다 이렇게 주장해온 여성이 어제 수사단에 나와서 김학의 동영상이 만들어질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별장 외에서도 뭐 서울 오피스텔에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건네는 거 목격했다 이렇게 또 진술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좀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또 중요한 게 수사단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당시 민정수석이었죠.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피의자 신분으로 바꾸고 당시 청와대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 주 안에 윤중천 씨를 소환해서 조사단이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도 주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끝으로 짧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빅뱅 전 멤버 승리, 또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뭐 윤석 대표죠. 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청장으로 거론됐던 윤모 총경, 이 관련된 수사 상황 소식 짧게 한 줄만 보죠. 네, 윤모 총경이 유 대표로부터 모두 4차례 골프 접대 받았다 그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유 대표가 비용을 댄 게 뭐 2번이고 식사 자리가 그밖에도 여러 가지 뭐 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지금 정황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내용이 경찰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있는 뉴스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앞서 세월호 그 참사에 대해서 그 막말을 내뱉었던 차명진 전 의원 관련한 문자 메시지들이 많이 도착하고 있군요. 대부분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기 힘들 정도의 내용들이 많이 보이는데 누군가의 아픔을 어떠한 형태로든 이용해서 본인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뭐랄까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말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네. 오늘 이명선 기자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데이, 오늘 뉴스가 될 장소, 인물, 이슈들에 대해 미리 만나보죠. 투데이 스케줄입니다.